우리가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쭉 상품 전체적으로 유형 분류를 해봤는데 이제 상품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하는 수익증권 상품들을 보면은요, 일단 신 MM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MMF는 단기금융 간접투자기구, 그래서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예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는 높다고 일드는 수익률이니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겠죠. 그래서 이 하이힐드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고위험 고수익 펀드인데, 원금 손실이 나면 원금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고 실권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주고 있는 이 하이힐드 펀드는 어떨 경우에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 등급이 있어서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마이너스와 여기는 BB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BB 플러스와 BBB 마이너스의 이 중간 단계,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 위쪽의 채권을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하고 이 밑에 쪽의 채권을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 표현으로 정크본드라고 얘기하죠. 이 정크본드 수준에다가 전체 운용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면 그걸 하이힐드 펀드다.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고 위험한 채권이지만 그 대신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원금 보전을 위해서 뭐 공모주라든지 원금 손실은 일부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펀드고요. 그 다음에 CBO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이힐드 펀드 내에 CBO, 즉 후순위 채권이 25% 이상 편입되어 있으면 그걸 CBO 펀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엄브렐러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브렐러 그러면 우산이죠. 그래서 이 엄브렐러 펀드는 환매 수수료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여기 모펀드가 있고 여기 자펀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자펀드들은 이거는 IT 펀드, 이거는 BT 펀드, 이거는 채권형 펀드, 이거는 뭐 코스닥 펀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마별로 이 펀드들이 쭉 있는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상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IT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 그러면 IT주로 쫙 옮겨가서 투자하고, 이제 IT가 거의 상승이 끝마무리되고 BT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BT 쪽으로 딱 이동하고, 그때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산 같아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우산형 펀드, 엄브렐러 펀드, 그러니까 엄브렐러 펀드는 전환형 펀드예요. 다른 종류로 전환을 했을 때 환매 수수료 없이 전환이 가능한 펀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증권회사 상품을 보도록 하죠. 증권회사 상품은 일반적으로 RP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통 단기금융상품 그러면 RP를 이야기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정한 가격으로 그 채권을, 처음에 팔았던 채권을 다시 매수해 주고, 또는 샀을 때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RP라고 해서 리퍼체이스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즉 다시 말하면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거래,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거래를 하는 걸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채권에다가 간접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RP라고 한다. 이 RP라고 하는 거는 MMF는 그때그때 머니마켓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운용 수익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RP는 단기 상품이면서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RP는 단기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투자기간은 보통
1일 이상이면서 1년 사이가 되는데 1년 후에는 자동 재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거래 금액은 10,000원 이상에서 100억 이하일 경우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RP의 담보대상 채권, 즉 RP의 대상 채권이 되는 것은 국공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통한채 및 우량회사채. 그래서 회사채 중에서 상장회사채라는 게 바로 투자 등급이 AA 등급 이상 이런 우량채권을 가지고 담보가 되는 이런 상품을 RP라고 하고요. 이 RP는 언뜻 보면 단기 확정금리로 예금인 것 같지만 예금 상품이면서 예금자 비보호 상품,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RP는 채권시장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자동 변동이 될 수 있으나 하루 중에 당일 중에 변동은 없고요. 금리 변경이 될 때 하루 전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의 RP에 가입된 고객은 변경 전 금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세율은 똑같이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세처럼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해서 15.4%로 적용을 하고, 시가평가 대상 상품이 아니고 약정금리를 지급해주는 이런 상품이 RP입니다. 그래서 RP는 수시 RP와 기간 RP로 구분이 되는데, 수시 RP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보유기간별로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기간 RP는 기간을 딱 정해요. 예를 들어서 91일물이다, 182일물이다, 270일짜리다, 365일짜리다 이래가지고 확정기간 전 인출시 예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저율금리가 적용되지요. 그러니까 확정기간 전에 돈을 빼간다면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거는 펀드에서 환매 수수료를 떼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확정기간이 초과됐다가 보유했을 경우에는 수시 RP 29일 미만짜리 금리를 적용합니다. 투자기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RP 중에 기간 RP와 수시 RP 중에 기간 RP가 수시 RP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RP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실물펀드. 자, 실물펀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변동성 커지고 조금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정성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결국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국제유가, 원유라든지 이런 실물에서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걸 가지고 나누는, 최근에 유전개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개발된 펀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펀드 또는 선박 펀드, 부동산 펀드나 선박 펀드가 실물 펀드에 아주 많이 판매가 됐고 대표적인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물 펀드는 부동산 펀드와 선박 펀드, 그리고 최근에 실물 펀드 중에 아트 펀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미술품, 예술품 같은 거 경매에서 참여해가지고 샀다가 다시 비싸게 팔면 그게 수익금이 나오면 그걸 배분해주는, 실적 배당하는 이런 펀드들도 탄생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부동산 펀드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상가 이런 걸 짓는 시행 회사에다가 초기에 토지를 사는 대금이라든지 또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공비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배당해주는 상품이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인데, 은행 이자보다 보통은 높게 적용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주는데, 부동산 펀드가 요즘 국내에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진입한다든지 캄보디아에 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해가지고 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품이 부동산 펀드고요. 선박 펀드는 배를 한번 건조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배 한 척을 구매했다든지,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선박회사 또는 해운회사에다가 이걸 빌려줘요. 그러면 용선료를 받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상품, 이걸 선박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안정적인 게 특징이죠. 대부분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해주고, 물론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붙지 않는 이런 선박펀드의 특징도 있고요. 또는 금펀드,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어떤 경우에는 요새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기숙사 펀드, 어떤 대학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500억 들어간다. 그 500억 들어가는 비용을 펀드 자금에서 대줍니다. 이걸 기숙사 펀드라고 하고요. 뭐 유전개발 펀드 또는 항공기 펀드, 이런 식으로 실물 자산을 취급하는 펀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선박 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선박 펀드는 일단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배당 소득 비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과세 혜택으로 선박 펀드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보다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로 받는 게 더 높더란 얘기예요. 수익률이. 거기다가 세금까지 떼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고수익. 자, 두 번째는 이 선박펀드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 선박펀드는 외부 평가기관의 위험 관리라든지 재무분석, 타당성 검증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신용 보강 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나름대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더라. 이게 장점이고요. 또는 거래소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사고팔고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으로 유동성이 확보된다. 선박펀드는 주식시장에 의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펀드는 상장을 반드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환금성이 언제든지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선박펀드의 장점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선박펀드의 운용은 선박자금을 모집해서 그걸 설립하는 회사를 투자회사라고 하고요. 선박투자회사겠죠. 그리고 이 자산을 운용하는 거를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는 이 자산들을 증서로라든지 현금으로 유가증권으로 관리하는 거를 자산보관회사라고 하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지요. 자, 이 선박펀드가 됐든 부동산 펀드가 됐든 실물펀드에 가입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 실물펀드 가입 시에 전략,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양한 실물자산 펀드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금성이 떨어져요. 선박펀드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계약 조건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선박펀드는 보통 만기가 길게 운용되기 때문에 대출회사의 지급 능력 또는 신용도도 잘 파악해가지고 투자해야 되고요. 이 펀드들에게 고객 입장에서 선박펀드나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여러 사항들을, 왜냐하면 잠깐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 환매하지 않고요. 투자 금액도 통상 큽니다. 다른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고 그러지만 선박펀드, 부동산 펀드는 보통은 다 억 단위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사라든지 펀드 규모, 판매사, 과거의 운용 성과는 어땠느냐. 물론 과거의 운용 성과가 미래에도 똑같이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점쳐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운용 성과를 본다든지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을 가입 시 고려해 봐야 되고, 만약에 실물 펀드에 가입이 돼 있었다 그러면 가입 후에도 관리 방법이 있어요. 즉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환매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적정 환매 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펀드 가입 후 관리하는 방법은 판매 회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펀드 판매 회사를 상대로 해서 수익률을 체크해 본다든지 잔고를 조회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요즘 펀드 평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률 정보를 펀드 평가 회사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봐도 되고요. 펀드를 가입하면 또 검토해 봐야 될 게 환매를 언제 할 거냐, 어느 시기가 환매 유리할 거냐, 시장이 하락한다라면 환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시장이 상승한다라면 환매를 좀 늦춰가지고 고려해 봐야 되겠죠. 특히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환매 시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채권형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환매에 나서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펀드냐에 따라서 환매 타이밍 이런 걸 잘 적용해 봐야 되겠다. 특히 실물 펀드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있어요. 증권회사 상품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일단 세금 우대를 받으려면 기준이 1년 이상 가입은 해야 되겠죠. 1년 이상 가입을 하되 방법은 거치식이나 적립식, 거치식 또는 적립식, 수시 입출식은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1인당 2천만 원 한도, 1인당 2천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루 우대라고 해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해서 6천만 원까지,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6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경우에, 그리고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로 볼 때 1년 이상 국내 거주로 보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 또는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 등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에게는 이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축 한도가 미성년자 1,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삭제됐어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상품 이름이 무조건 세금 우대 종합저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우대를 가입 당시에 신청해야 돼요. 나 세금 우대로 해주십시오 해서 세금 우대 적용 신청을 해야 되고요. 1년 이내에 해지해서는 안 돼요. 해지하거나 또는 인출해 가면 안 되고, 만약에 1년 이상 요건을 갖췄고 거치식이나 적립식이다, 1인당 2천만 원 이내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 6천만 원 이내로 됐다라면, 이 조건이 성립됐다라면 9.5%의 우대세율, 즉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는 15.4%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지만 이걸 9.5% 우대세율로, 즉 9%의 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0.5%로 해서 세금 우대를 적용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는 채권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소액 채권 투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국채라든지 지방채, 금융채 이런 채권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채권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저축에는 금융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채권 저축에 투자하는 거는, 자, 금융채도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금융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산업은행 발행하는 대표적인 산금채가 있겠고요. 중소기업 금융채권이 있겠고요.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 각각의 근거법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인데 이 금융채들은요,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채로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고 이표채로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고 복리채로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더라. 이런 얘기겠죠. 금융채는. 그 다음에 생계형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계형 저축. 이 금융채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증권회사 상품으로 얘기했고요. 채권저축으로 가입할 때는 이것도 세금우대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저축으로는 금융채가 있고 생계형 저축이 있고, 생계형 저축은 주특법에 의해서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이런 상품이죠. 그러니까 상품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비과세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데 만 60세, 즉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가입 대상자들은 1인당 최고 3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이 비과세 적용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즉 무제한으로 기간을 한다는 얘기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가 되고, 중도 해지나 만기 이후의 이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생계형 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기 전에 비과세에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신청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상속 시에는 상속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특별 중도 해지를 해야 하고요. 명의 변경이나 양수도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 변경도 안 되고 양수도도 이 생계형 저축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금보호는 어떤 금융상품에 생계형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생계형 저축의 혜택을 입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 장마저축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장기주택마련저축. 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대상자를 보면 일단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일단 18세 이상의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하되, 이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가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이내여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가지고 분기별 300만원. 분기별 300만원 이내라는 얘기는 한 달에 100만원씩까지밖에 예금 가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로이 적립할 수 있는데, 단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장기라는 게 얼마를 말하냐? 장기는 최소한 7년,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도 연장은 가능하고요.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상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09년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세, 농특세 뭐 이런 것들은 7년 이상 거래한 계좌에 대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세금은 다 비과세하고요. 그러면 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라고 해서 7년이라는 기간 안에 무슨 사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봐야 되는데, 중간에 7년이 안 되고 중간에 해약한다라고 하든가 그럴 때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특별 중도 해지 사유라고 하냐? 저축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해외로 이민 가야 돼. 해외 이주를 하거나 또는 저축자가 퇴직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났거나 또는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 또는 저축자가 3개월 이상 입원 치료하거나 질병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되고요. 이건 본인에게 있어서 저축자에 있어서고 금융기관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인가, 취소, 허가 취소 또는 해산 결의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만기가 지나면 입금이 불가능하고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불이백의 40%를 단 한도는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불이백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까지 불이백의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비과세 플러스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 얹어주어지니까 이 소득공제 할 때는 그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뿐만 아니라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이 주택 관련 예금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합쳐진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중도 해지할 때는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는 추징을 하고요. 소득공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상품 중에 CMA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CMA는 종합금융사 상품으로 CMA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종금사 CMA는 어음관리계좌라고 했는데 이 증권회사의 CMA는 증권종합계좌라고 합니다. 증권회사 CMA는 증권종합계좌라고 해서 이 CMA라고 하는 게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탁계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위탁계좌라고 해요. 그 위탁계좌의 기능을 이 CMA에서는 하고요. 거기다가 유효자금을 단기 고수익 상품은 MMF 등이죠. 이런 데다가 운용하고 RP라든지 또는 카드 기능, 그 체크카드 기능까지 거기다 담아놓죠. 카드 결제 기능 또는 수표 발행 이런 기능을 은행의 예금 계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복잡한 입출금을 여러 번 할 것 없이 한 번에 유가증권 투자와 자금 결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증권종합계좌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를 결할 때 그냥 한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입출금 절차도 간단하고 그래서 투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미투자 자금은 즉 주식을 사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탁금 계좌로 남아있으면 고객 예탁금 이용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자동으로 RP로 운용된다든지 높은 투자자금 상품으로 이동이 돼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포괄적인 자금이체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증권종합계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종합계좌 증권회사의 CMA는 요새 어떤 증권사에서는 뭐 누가 꿈을 꿨는데 무슨 이사가 꿈을 꿨는데 문어가 8개 다리가 있는 걸 꿈을 꿨어요. 뭐 그래서 상품을 옥토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있죠. 이제 종합계좌는 증권종합계좌는 결국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위탁계좌에다가 플러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위탁계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MMF로 운용돼. 그래서 남은 돈은 MMF, RP 이런 데다가 단기 고수익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플러스 체크카드 기능도 담고 있어가지고
카드 결제 또는 내가 그냥 단순히 예금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가능한, 이게 모두가 가능한 상품을 CMA, 증권 종합계좌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랩은 포장하다, 싸다 이런 얘기고 어카운트는 계좌지요. 그러니까 계좌를 싼다.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그분의 자산 배분 전략 또는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산 배분했던 거를 잘 이제 투자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총체적인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하는 상품을 랩 어카운트. 그래서 주문 집행이나 결제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을 자산 종합 관리 계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상품을 증권사들은 랩 어카운트다. 미국에서는 살로몬 스미스반이나 메릴 린치가 이 랩 어카운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메릴 린치는 거액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턴트형 랩 어카운트로 살로몬 스미스반이는 소액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형 랩 어카운트로 해가지고 이 시장을 점령하는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 랩 어카운트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증권회사들이 주로 취급했던 위탁상품, 이 위탁상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오냐 이런 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냐 하나씩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랩 어카운트의 발생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랩 어카운트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고요. 또 다른 측면은 증권산업 내부적인 변화. 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요구되고 있더라. 점점 고객들이 개인의 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출산율이 얼만큼 낮아지고 있냐면 우리 통계치를 보면요.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2.83명이었거든요. 이게 2005년에 출산율이 1.1명으로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불임 부부도 늘고 있고요.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가족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요. 198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66세였거든요. 2005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5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저렇게 늘고 아기는 안 낳고 그러면 노령화 사회가, 고령 사회가 계속 진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 이 돈들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가 따르더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투자 성향의 분석. 저금리 시대예요.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시켜 놓고 이자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해보면 은행에다가 몇억 원을 넣어놔도 나오는 이자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점차적으로 자금이 증권시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증권업계에서는 이 수요를 맞춰줄 만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다가 이제 위험하다 해서 간접 투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들의 투자 성향이나 그 각각의 위험을 견뎌낼 수 있는 위험 수용도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그 손님한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주문형 상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성향 분석을 해서 주문형 상품, 그 고객에 딱 맞는 상품을 만들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더라. 이게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야기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증권산업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 첫 번째는 증권사의 경쟁이 격화되더라.
증권회사들이요, 디스카운트 브로커 또는 사이버 증권사, 요새 온라인 증권사라 해서 모 증권사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회사가 성장인로에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권사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싸죠.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질적 경쟁, 즉 서비스 경쟁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업종들끼리도 상호 진출이, 이제는 증권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업무 이런 것들이 방카슈랑스다 뭐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취급하는 이런 식으로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권사들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안정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자,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기존에는 종래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주로 위탁 매매 수수료였어요. 즉 손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 손님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한테 파는 사람한테 계속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걸 위탁 매매 수수료라고 그래요. 그 수수료 수입 비중이 증권사의 주 수익원이었어요. 근데 위탁 수수료를 자꾸 낮춰. 그러면 인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수수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됐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증권사의 수익원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화는 뭐냐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면은요, 그때그때 증권시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많이 올라올 때는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화랑장세일 때는 한 달만 해도 1년 농사를 다 질 수도 있는데 증권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수입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들은 존립 기반 자체도 약화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리고 투자 수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서비스도 이제는 다양해지더라. 투자 수단과 서비스의 다양화, 즉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가지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거나 파생 상품 또는 심지어 해외 증권, 요새는 해외 증권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 수단 다양해지고 그 투자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절차도 계속 복잡해져요. 그러면 고객이 자산운용을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어.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투자 수단과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증권사의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 증권회사가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증권회사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면 그 증권사는 브로커라고 그래요.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장가 들 때쯤 돼서 아가씨를 사귀고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가지고 직업이 뭐냐, 어느 회사에 있냐, 그래서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권회사에서 뭐 하냐, 손님들 상담해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브로커구만.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브로커가 아니라 브로커입니다. 이랬는데, 자, 브로커와 브로커는 어감상의 표시일 뿐이고 브로커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개를 해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소위 말해서 커미션을 챙기는 자를 브로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 커미션 챙겨먹는 그런 업무가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이었고, 그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바람직한 수익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증권회사가 고작 브로커 구실이나 하는 그게 증권회사냐. 그래서 위상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브로커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증권회사들이 최근에 IB라고 하죠.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래서 투자은행 체계로 바뀌어갑니다. 투자은행으로의 위상 변화, 변화를 모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를 모색해서 결국은 증권사들이 위상을 새로 변화하려고 웹 어카운트를 취급하더라. 결국 웹 어카운트의 발생 배경은 사회경제적 변화나 증권산업 내부적 환경 변화를 봤을 때 증권산업 내부의 환경 변화는 경쟁 격화,
수익원 다변화 안전화, 투자수단의 서비스의 다양화, 증권사의 위상 변화의 필요가 느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랩 어카운트는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랩 어카운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상품 종류를 보도록 하죠. 자, 랩 어카운트는 크게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 펀드형 랩으로 구분합니다.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 펀드형 랩.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 펀드형 랩은 그럼 어떻게 틀리냐? 컨설턴트형 랩은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맞는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그에 적합한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 이걸 컨설턴트 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컨설턴트형은 투자자문사가 운용한다는 얘기고 이 투자자문사를 고객이 선택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자문사가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를 선택해서 그 투자자문사가 운용을 하는데 상품은 그 대신 제한적이에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지수가 컨설턴트형 랩은. 그리고 컨설턴트형 랩에 나는 여기다가 운용해줘라 라고 할 정도 되려면 이 컨설턴트형 랩은 금액이 거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고액 투자자,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컨설턴트형 랩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형은 이 뮤추얼 펀드의 운용사가 있어요. 뮤추얼 펀드형 운용사. 그리고 상품이 뮤추얼 펀드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는 소액, 적은 편이다. 소액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형 랩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 컨설턴트형 랩은 결국 투자 자문사를 고객이 선택하고 이 투자 자문회사는 랩 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해소하고 운용을 투자 자문사에 위탁하고 고객 자산과 고객 자산의 운용과 주문을 실행하고 운용 실사,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수수료를 징수하고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하는 이런 절차로 투자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뮤추얼 펀드는 고객하고 영업사원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고객이 가장 적합한 자산 배분의 유형 또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면 고객이 이를 선택하는 방법을 뮤추얼 펀드형 랩이라고 해서 결국 투자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뮤추얼 펀드 랩이나 또는 컨설턴트형 랩이나 투자 흐름들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펀드를 설정하고 랩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고객 자산의 보호 예수 그리고 펀드에 투자했다. 고객 자산의 운용과 주문을 했다. 증권사의 듀 딜리전스 즉 운용 실사를 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보고 및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 펀드형 랩을 크게 구분해 봤는데 컨설턴트형 랩은 투자 자문사를 고객이 선택했고 그리고 뮤추얼 펀드형 랩은 영업사원이나 고객이 자산 운용을 하는 주체가 돼서 뮤추얼 펀드 즉 운용회사만 선정하면 되고요. 주로 이쪽은 직접 투자 즉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이쪽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니까 그리고 계좌 관리 비용으로 보면 컨설턴트형 랩 어카운트는 주문 집행료 또는 유가증권 예수비, 상담비, 투자자문사, 운용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뮤추얼 펀드 랩에서는 상담 비용과 뮤추얼 펀드 관리 비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저 관리 비용은 컨설턴트형 랩은 많고 뮤추얼 펀드형 랩은 작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연간 수수료에 대해서는 컨설턴트형 랩 어카운트는 연간 수수료가 비싸고 뮤추얼 펀드형 랩 어카운트는 연간 수수료가 좀 낮겠죠. 그 대신 뮤추얼 펀드 운용사의 보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토탈로 보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해요. 근데 이쪽은 fee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쪽은 fee에 대해서 협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fee 협상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건 어떤 거냐면 이쪽에서 컨설턴트형 랩 어카운트로 누군가가 5억을 가져온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가져온 사람은 fee가 3%라고 합시다. 누군가가 50억 갖고 왔어요. 그러면 fee를 2.5%로 합시다. 이렇게 좀 낮춰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뮤추얼 펀드형 랩 어카운트에서는 그렇게 낮춰줄 수가 없어요. 왜? fee의 대부분은 뮤추얼 펀드 운용사로 가기 때문에 이 랩 시행사는 보수를 받는 게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뭘 깎아줘요? 깎아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 펀드 랩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